자, 14번 건너뛰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죠. 거래계약서 관련 부분으로 갑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개업중개사는 중개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법정 서식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자, 지금 법정 서식 없죠? 예, 지금 표준이 되는 서식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것만 돼 있죠. 자, 국장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건 딱 두 개에서 나옵니다. 예, 일반 중개 계약서죠. 일반 중개 계약서,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딱 두 가지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안 된다. 예, 맞죠? 요거 위반하면요. 예, 상대등록 취소. 업무정지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상대등록 취소 나오네요. 자, 상대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상대등록 취소는 뭐 해당되고? 업무정지. 자, 그러면 3번에 개업중개사는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 개업중개사는 검인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요? 검인 신청 의무 없죠. 자, 지금 또 매매 계약은 검인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죠. 매매는 검인 대상 아니고 검인 신청 의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등록관청 개업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관하여 표준에 되는 설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속중개사는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자, 소속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예, 중개 행위를 수행했을 때, 중개업무로 수행했을 때죠. 그때만 의무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업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거래장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뭐 있을까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예, 보증관계증서 사본 세 가지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일단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합니다. 위반 시 자,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합니다. 자, 서식 관련 위반. 그러면 또 기억나네요. 자,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자,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합니다.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교부 안 합니다. 네, 업무정지죠. 자, 보증관계증서 사본 교부 안 합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뭐가 된다?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죠. 자,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쉬워요.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 딱 저 중개가 완성시 교부는 3개죠. 자, 그런데 이제 위반시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자,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보증관계 정사사본은요, 네, 100만 원에 같아 이렇게 됐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계약서와 별지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개업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예, 자,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자, 개업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예, 이것도 맞고요. 자, 서명 및 날인 딱 2개. 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랬죠. 자, 그러면 3번에 개업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예, 요거는 또는이죠. 자, 및 하는 거 2개 빼놓고는 모두 다 뭐다? 또는. 참 이게 실제 21회 기출문제입니다. 및 또는 갖고 지금 물어보는 기출문제예요. 자, 그러면 4번에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가 어떻게 서명 또는 날인한 날 있죠. 거래당사는 서명 또는이고요. 개업중개사는 서명 및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 신고서에 유도 마찬가지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개사법상 각종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모두 법정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 예, 자, 조심할 것. 여러분들이 흔히들 전속중개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다는 거를 대충 아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법정서식 사용할 의무 없죠. 자, 이번에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일반 중개계약 작성 여부는 임의사항에 속하죠? 근데 전속 중개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 시 개업공개사가 필수적으로 법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된다. 예, 전속 중개계약 시에는 전속 중개계약서 반드시 써야죠. 이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예, 맞죠? 업무정지. 자, 이제는 좀 기억나네요. 서식하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나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3년간 보관. 이거 보관 안 하면요? 업무정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류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국장이 표준 시청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와 뭐? 거래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 두 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속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류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예, 틀리죠? 자, 다시 한번. 국장이 표준 서류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뭐와 뭐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죠. 자, 다시 문제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한 표준이 된 서식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틀리죠? 확인설명서 법정서에 써야 돼요.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법정서에 있고 그걸 또 써야 되지만 되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 있고 그걸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 국장이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여기다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집어넣으면 틀려요. 이 문장은 뭐와 뭐만 해당되는 거? 거래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만 해당되는 거죠. 5번에 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미달이난 경우 이는 위법이다.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위법? 아니죠. 서명 날인 해도 되죠. 서명 날인한 의무가 없는 거죠. 의무가 없을 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책임하는 부분 보죠. 119페이지 23번부터죠? 예, 23번. 그것부터 손해배상 책임하는 설명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요약점 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뭐 안 피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피라 그래서 굳이 다 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면 안 펴도 된다 그랬어요. 자, 확인설명 했죠. 손해배상 요건. 손해배상 요건이 뭐였었어요? 두 가지였죠? 중개인을 하면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또, 여기 때 과실은 경과실까지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업무 보증 설정을 하죠?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이죠? 자,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 자, 근데 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 세 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 등록할 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신고할 때와 그 다음에 매수 신청에 대한 대리 등록할 때 세 가지가 지금 업무보증 설정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한번 했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언제 하는 거? 업무 개시 전. 이거는 업무 개시 전.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요? 설치 신고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 신고 전에 하는 거죠. 매수청 대리 등록은요? 이것도 전이죠. 뭐 전이에요? 등록 신청 전에 하는 거죠. 등록 신청. 자, 이거와 이거는 사전 개념이죠. 사전 개념. 이거는 뭐예요? 사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 기억 좀 해놓으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설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되는데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금액은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이상. 자, 2억 이상, 1억 이상이죠. 이상.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하고 부칙은 1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 자, 특수법인이죠. 지역농협동조합. 그러면 농협 말고 다른 특수법인은요? 2억 이상. 일반 법인과 같다 그랬죠? 주된 2억. 그 다음에 분사무소 1억.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 금액을, 자, 보증범위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하라 그랬죠? 세 가지 중에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선택해가지고 이제 보증을 설정하죠. 그러면 증서가 나오죠? 그 증서사본을 업무분 설정 신고서에 첨부해가지고 업무분 설정을 신고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반드시 신고한다. 그럼 틀려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예, 등록관청이 아니고 보증기관이죠? 예, 그렇죠.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증을 중간에 바꾸려고 합니다.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하라고 그랬고, 보증이 만료되죠. 보증 만료는 보증보험하고 그 다음에 또 공제 두 가지죠. 자, 공탁은 만료될 리가 없고요. 자, 보증이 만료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라고 했죠. 이때도 보증기관의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개가 완성됩니다. 아까 잠깐 봤던 거죠. 중개가 완성돼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자, 중개가 완성되면 누구에게 하는 거? 쌍방이 하는 거죠. 쌍방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 얼마 어디고 기간 언제다. 보증 기간, 금액, 소재지 이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증서사본 교부해 주라고 그랬죠.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랬죠. 자,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취득의뢰인에게 쌍방이 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들어가죠. 손해배상 의뢰인이 이제 보증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갈 때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갖고 가라 그랬죠.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가 뭐 있었어요? 네, 합의서라든가 판결문 이런 거죠. 여기에 조심할 것은 확인설명,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났다는 증명서, 판결문이나 합의서 이런 것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죠. 해주는데 그 업무보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손해배상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가입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고, 공탁은요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하라? 보전 다시 채워넣으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보전입니다.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2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자, 개업공개사나 보조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나 보조원, 중개보조원과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까지 들어가죠. 자, 그 아닌 사람에게 법령에 따른,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소속공개까지 들어가야죠. 이게 개업공개사 등 해야지만 좀 정확히 표현인데, 어쨌든 그냥 맞다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죠. 그냥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만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공개사 법령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 모두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자, 일단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하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두라는 것 때문에 틀렸는데요. 내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한 거 있죠? 그건 내가 아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만 제공했어요? 네, 장소만 제공했죠.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고용인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고용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무과실 책임이고 나머지 장소 제공한 부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장소 제공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 이게 민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그랬죠? 안 날로부터는 몇 년이고요? 3년. 그 불법행위 있었던 날로부터는 10년. 이거 민법에서 배웠죠? 거기에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설정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서 청구할 수 있죠. 왜? 개업공개사가 거기다 무과실 책임을 지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금의 한도로 손해배상 책임진다. 자, 1억을 업무보증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1억 범위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죠. 모두 책임지고 보증기관에서만 얼마를 주는 거예요? 1억만 주게 되는 거죠. 자, 판례가 나오는데요. 판례와 관련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과 25번입니다. 업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면 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과 관련된 이런 것은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대보증이라고 그랬죠. 연대보증해야 되지 소위 말하는 보험,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제제도는 개업공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이죠. 공제는 보증보험 같다 그랬습니다. 다만 자, 공제와 보증보험이 성격이 같은데요. 다만 이제 보증보험은 영리목적이죠. 그러나 공제는 영리목적. 자, 공제 영리목적이에요? 비영리예요? 공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하죠. 그럼 영리, 비영리? 그렇죠. 비영리죠. 자, 지금 공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공제 부분에서 이미 명시돼서 나옵니다.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3번에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진다. 자, 그래서 보조원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자, 그러면 4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갑이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분양에 관하여 을 등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을 등이 판단을 그르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예, 일단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인 판례인데 참 뭐 같은 좀 판례예요. 이거를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선분양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 이렇게 분양하죠? 네, 분양 일단 짓기 전에 뭐예요? 짓기 전에 분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돈을 걷어가지고 대부분 많이 짓고 그러죠. 근데 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서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이거 분양권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예, 개업공개사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이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를 물은 판례입니다. 근데 그 판례에 보면 이게 돼요. 그 건설회사가 자금이 그 건설할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근데 저는 그 판례를 보면서 이 판례는 정말 좀 엉터리다는 판례가 나오는데 건설회사가 건설할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개업공개사 사실 그것까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판례가 있구나라고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 있고요. 자, 요 5번은 여러분이 봤던 거. 자, 보수 지급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의무가 소멸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26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판례다. 판례 내용과 다른 것은 요건 옛날 구법 판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중개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례 세무에 대하여 구두로 정확하게 확인 설명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일단 판례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이 상황이 뭐냐면 확인 설명을 정확히 했어요. 근데 뭐를 교부 안 했어요? 확인 설명을 교부 안 했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내가 너 분명히 설명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의뢰인이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판례 안 나와요. 그 소리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설명했지 않느냐. 굳이 확인 설명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했다면, 설명을 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당연히 없죠. 설명 다 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판례도 이건 판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확인 설명서를 써서 교부를 해줘야 돼요. 왜냐?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들었다. 자, 개업공개서는 분명히 했다 그러고요. 분명히 했다 그러고 의뢰인은 안 했다 그럽니다. 판사가 가운데서 판단할 때 누구 편 들게요? 당연히 의뢰인 편 들죠. 개업공개서는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는 안 했다, 얘가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럴 때는 판사가 판단할 때는 의뢰인 편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내가 설명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녹음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확인 설명서를 써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판례는요. 이 사건이 의뢰인이 이미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건 내가 들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 못 들었다 그러면 이런 판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 교배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기본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대출 목적으로 가짜 계약서 쓰죠? 근데 사채업자한테 이제 그 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들고 가는데 반드시 당사자끼리 한 계약서는 안 받아준다 그랬죠? 왜냐면 가짜 계약서 많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도장 찍은 계약서만 갖고 오는데 이거 가짜로 써달라 그래서 써줬어요. 돈 얼마 받고. 결국은 누가 손해배상 책임 있다?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얘기, 그 얘기고요. 자, 다세대주택 소유자로부터 건물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계약 체결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죠. 자, 이것도 중개인을 하면서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4번이 문제예요. 4번이 일단 다른 것이죠. 5번부터 보죠. 5번에 자, 중개보전의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시 피해자의 과실 이유로 과실전개를 주장할 수 있다.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사자 과실의 일부 인정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4번이 문제입니다. 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행위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생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기관은 공제금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다. 일단 판례는 공제금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 안 드렸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자, 이 판례의 역사를 갖다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강의 때 혹시 이거 못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뭐죠? 원래 이 판례, 이거는 2003년도 때 사건입니다. 이제 사건에 대한 역사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자, 법인에 한해서만 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과 그다음에 취득, 알선을 뭘로 겸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경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는 못했어요? 매수 신청들이 못했습니다. 물론 뭐 분양대행 이런 거 다 있었어요. 14조 관련된 규정 쭉 있으면서 경매는 요것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누구만? 법인만. 이때는요, 공인중개사 개업권에서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허용됐냐면 2006년도부터 허용됐고, 그 이전에 2003년도 시절에는 얘만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요 사건인데요. 2003년도에 법인이 권리분석 취득알선을 하다가 위민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사건이니까 판결이 2005년도에 나왔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05년도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사 손해를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그 이 2005년도에 이 판결문을 들고 이제 공제로 간 거예요. 공제에서 뭐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공제로 갔는데 공제에서 이 판결문을 받고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안 줬죠. 왜 안 줬죠? 이유.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안 준 이유. 당연히 개업공개사가 판결문 들고 왔으니까 공제에서 줘야죠. 근데 이 돈을 안 줬어요. 안 준 이유? 법인만 할 수 있었으니까. 아니, 법인이 지금 한 거예요. 이 사건 지금 법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네, 법인에서 나온 거예요. 안 준 이유? 그렇죠. 이게 중개행위예요, 아니에요? 예, 중개행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여기 업무보증 설정하는 부분은 뭐에 대해서만 지금 배상해 주는 거? 중개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판례상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에서는 손해배상 판결문을 들고 왔을 때 안 줬습니다. 왜 안 줬냐? 이거는 뭐가 아니다? 예,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안 준 거예요. 안 줬으니까 이 판결문 들고 있는 사람이 다시 공제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 들어갑니다. 다시 소송 들어가서 2007년도 때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이때 판결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요 이게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다 해준다면 여러분 분양대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겁니까? 컨설팅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손해배상 다 이쪽으로다가 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됐다? 이때 그러면 이제 솔직히 판사가 잘 이제 모르는 거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개업공개사 한 거죠. 그럼 네가 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중개행위와 관련된 분이 아니냐. 그래서 판사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 최종적으로 공제에다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 얘가 했으니까 당연히 중개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 판례는 국법 판례입니다. 옛날 법 판례고 지금은요 매수신청 매수신청 대리 업무할 때 별도의 뭐 들어요? 대법원 규칙에 의한 업무보증 설정하죠. 그 업무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증 설정 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법 판례고요. 그냥 이런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세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최종 판례가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면 벌써 10년 됐죠? 그건 이제 9년째인가요? 중개사법이 대법원 판례가 적어요. 민법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어지간한 판례는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거 지금 중개행위다. 이거 중개행위니까 지급하라 그랬거든요. 2007년도에. 그럼 이거 중개행위다. 판례 나오면 이거 갖고 다시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28번제를 보죠. 28번으로 갑니다. 개업공개사 보증 설정과 관련한 사업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OX? 예, 맞죠? 그럼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도 맞아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 해봤자 누굽니까? 예, 공인하고 부칙이죠. 법인이 아닌 모든 자가 들어가도 결국은 공인하고 부칙이니까 그렇게도 맞죠.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보증에 관한 사항을 거래당에서 설명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맞는 내용? 일단 이죠. 중개가 완성된 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교부해야 한다. 틀리죠? 중개 의뢰받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교부해야 한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교부? 거래장사에게 설명하고 교부하라 그랬죠? 취득은행에 교부한다. 예, 그럼 틀립니다. 이 두 가지 문구 조심해야 돼요. 시험 문제 그 두 가지에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 10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갚거나 공탁 부족금액 보전한다. 15일이죠. 15일 날짜 기억하시고요. 보증보험 공제는 어떻게 돼요?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죠.
공탁은요, 보전하는 거죠. 보증보험, 공제, 부족한 금액 보전해야 한다. 보증보험, 공제, 부족한 금액 보전해야 된다. 틀리죠? 공탁 다시 가입해야 된다. 네, 틀립니다. 문구 변화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하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죠. 공탁 회수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건 누굴 위한 규정이에요? 예, 의뢰인을 위한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개사가 보증을 다른 공정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설정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죠. 효력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설정하는 건 틀리죠. 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 개업공개사의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써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OX 맞는 내용이죠? 특별히 틀린 거 한번 찾아볼 게 없죠? 개설 등록한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맞죠? 자, 증명서를 갖춰 등록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업무 개시 후에 개설 등록할 때 업무 개시 후에 보증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가 아니죠. 업무 개시 전. 자, 이거 업무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등록 취소. 어떤 등록 취소? 그렇죠. 상대 등록.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상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증빙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OX. 자, 여기 1번에 자,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네, 틀리죠? 왜 틀려요? 통보하면, 직접 통보하면, 어디에서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으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신고한다, 언제나 신고한다, 항상 신고한다, 틀립니다. 문구 변화하는 것들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개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5천만 원의 재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전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죠? 1억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권리 취득 을에게만 보증 관련 설명하고 사본 교부한다. 쌍방이죠? 쌍방의 그건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도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설명 안 하고 증서 사본 교부 안 해줬습니다. 위반시.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공탁으로 보증 설정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현금일 필요 없고요. 국공제로 하는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 예.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공탁금은 3년간.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34페이지로, 34번으로 넘어갑니다. (34번) 공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혹시 제가 건너뛰는 문제 몇 번 풀어주세요. 그럼 풀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죠. 개업 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자, 언제까지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 업무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보증 설정 해야죠. 자, 지역노동조합 1천만 원 이상 나머지는요 2억 이렇게 되죠. 3번에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만료
일까지. 자,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된다. 만료 전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만료일까지로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에요? 6월? 7월 1일구나. 정신이 없다. 자, 7월 며칠? 네, 18일 날이 만료일입니다. 그럼 뭐예요? 만료일까지죠. 자, 이럴 때 사례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7월 17일까지 설정해야 된다. OX? 틀립니다. 요 날까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일까지. 그러면 이때 요 이날이 만료되니까 19일부터 이렇게 되겠죠. 새로 설정하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자,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위반 시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5번에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예, 15일 이렇게 되죠. 자, 35번 보죠. 국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기억에 지연활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의 1천만 원 이상 보증액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춰 등록한 채 신고해야 된다. 예, 맞네요.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은혜,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발생할 책임 있다. 사무소 제공인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한 때 15일 이렇게 되죠. 자, 36번부터는 계약금 등 예치제도입니다. 요약점은 44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계약금 등 예치. 계약금 등 예치는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 하면 뭘 얘기하죠?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얘기하죠. 계약금 등에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누가요? 개업공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치명의자가 있었죠? 예치명의자는 개업공개사 또는 자, 은보신체 공전했죠? 자, 일단 예치명의자 여기서 한번 보죠. 예치명의자는 누구다? 자,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보신체 공전 이렇게 되죠? 자, 뭐죠?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최신관서, 공제사업자죠. 전 에스코로업체, 예치와 관련된 전문회사랬죠. 이 명의로 예치기관이 있었죠. 예치기관은 뭐가 됐다? 자, 금융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탁회사, 공제사업자 이렇게 했었죠. 자, 금융기관이 좀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자, 은행도 금융기관 들어가고 보험회사 들어가고 신탁회사 들어갔는데 신탁회사 밑에 나와 있죠. 근데 최신관서 들어가죠. 공제 이렇게 들어가죠. 전문회사만 여기서 기관 중에서는 예치기관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치 명의자와 기관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에 공탁 있다 없다. 예치 명의자에 공탁 없다 그랬죠. 예치 기관에 공탁 없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예치 기간이 있었죠. 원칙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원칙이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잔금지불이죠. 이게 원칙이고 예외, 예치기간 예외는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중도 수령 시에는 보증서, 이때 보증서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에서 발급받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하고?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명의자죠.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고 중도에 수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합니다. 그럼 의무가 있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일단 약정하라고 그랬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수의 짐과 분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증서사본 교부조라. 이때 보증 설정 기관은 보증보험이나 공탁이에요. 보증보험. 자, 최종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하는 그때는 공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일단은 보죠.
36번 보겠습니다. 자, 공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1번. 자,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 없죠.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자, 다시 보세요. 예치 명의자 뭐예요? 최신관서죠.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할 수 있죠. 자,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 예치할 수, 여기 예치 기관이죠. 있죠. 예, 맞는 내용이죠. 자, 최신관서 명의, 여기 최신관서 예치 명의자입니다. 최신관서 예치 명의자고, 그 다음에 또 공제는 예치 기관이죠. 자, 여기 공제도, 요게 공제죠. 뭐 또 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공제는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다지지고 최신관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 예치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3번에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자, 보험회사 명의. 자, 위에 보험회사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완벽하게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자, 보험회사 명의로 어디에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이 예치 명의자에 없죠. 자, 계약금 등 예치는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한다. 예, 이게 원칙이죠.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예치 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가 계약금 등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자신의 이금 통장에 함께 예치할 수 있다. 자기 소유 예치금과 뭐라 했어요? 분리해서 하라 그랬죠. 3번에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아까 예치 명의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의무가 4개 있었죠? 다시 한번 보죠. 개업공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됐을 때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증과 분리해서 예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는 거래당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얼마만큼? 예치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 교부제라고 그랬죠? 이거 개업 의무죠? 이거 위반하면요? 업무정지. 예, 업무정지죠.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는 예치기관이 될 수 없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죠. 예치기관이 될 수 있으면서 얘는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를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개업공개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예, 이거는 뭐 권고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39번.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 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자, 예치명의자. 자, 이게 전문회사죠? 전문회사는 요거는 예치명의자는 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예치기관. 어쩌면 뭐 예치관계라고 되냐? 자, 예치기관.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대충 알아서 다 먹겠죠? 자, 예치기관에는 어떻게 된다?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런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는 되나 예치기관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금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을 표현한 약정을 해야 한다. 맞죠? 누구 면에 있었을 때?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보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 대해서 약정하라고 그랬고, 자기 소유 증거 분리하라고 그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보증 설정에서 사본 교부라고 그랬고요. 이건 누구 면에만? 개업공개사.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채신관서, 공제나 전문회사 명의를 했을 때는 이런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당해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자, 계약금 예치했습니다.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누구예요? 누가 계약금을 교부한 자죠? 매수인 쪽이 얘기했죠? 그럼 얘가 포기함으로써 계약 깰 수? 예, 있죠. 이건 뭐 그냥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매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죠. 4번에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전 수령을 위한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이다. 자, 지금 매도인, 임대인, 사전 수령. 자, 중도 수령할 때, 중도 수령이죠? 중도 수령할 때,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증서를 발급받죠? 그래서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 예,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랬죠? 자, 예치 기관에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한다 그랬죠? 이때 보증서 발급기관이 어디냐 하니까요.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자,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또 보증보험회사. 자, 중도수령시. 이 미리 수령하는 거죠? 중도수령시. 이때는 금융, 보증보험을 여기서 보증서 발급받아서 누구한테 교부? 예치명의자한테 교부하는 거죠. 이거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5번에 이 제도는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에스크로 제도를 하나 본딴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죠.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사항 옳은 것은 1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 모두는 자기 소유의 증과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렇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나온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의 권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치금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한다. 이런 규정 없죠. 뭐 담보 책임 진다 뭐 이런 것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보증서를 계약금의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요거 헷갈립니다. 예치 명의자죠. 예치 기관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 자, 계약금 등은 매도인, 소속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얘네들한테는 할 수 없고요. 자, 자기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죠? 이때 보증 설정 기관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기업번호 전자문서로 제공하라고 그랬습니다. 5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 이게 계약금 등을 면제인데 계약금 등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예치 금액이지만 여기서는 굳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 계약금 등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야 되니까 굳이 제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계약금 등을 예치했으면 계약금 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위원이 됩니다.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다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약금 등에 대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계약금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굳이 이거는 뭐 문장으로 봐서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자, 41번 보죠.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계약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의 계약금을 계약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개사법상 이어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자, 이 실비는요, 일단 계약금리 예치 관련된 부분은 누구를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매수인을 위한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개업금계에서는 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등에서 권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는 공탁해야 된다. 자,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는 보증보험 공탁이 어떻게 돼요? 공탁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거죠. 자, 여기 예치 명의자한테 공탁 없고 예치기간에 공탁 없죠. 중도 수령 시에도 공탁 없습니다. 근데 언제만 공탁이 있다? 개업공개사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하는 부분에만 공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증거가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예치된 계약금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기도록 하죠. 다음 주가 그 진도표 안 붙여놨나요? 붙여놨나요? 그럼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아, 그리고 요약집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다고 해놓고선 저 까먹었는데 제가 저번 달에 강의한 것 중에서 하나를 수정해 줄 게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명의신탁 부분 13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한 거를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자, 아마 요약집에 아마 이렇게 필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자, 횡령죄가 없어졌다 그랬죠? 네. 예, 횡령죄가 없어졌다 그랬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자간 명의신탁에도 횡령죄 이렇게 했었죠. 그것도 없는 걸로다가. 근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35페이지에 보면 이전형 명의신탁 있죠? 예, 이전형 명의신탁에는 일단 횡령죄가 그대로 있고요. 뭐만 없어졌냐면 중간생략형. 이게 중간생략형과 관련된 부분은 2009년도 판례가 2001년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2009년도 판례가 아직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2009년도 판례를 뒤집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 중간생략형은 어떻게 돼요? 횡령죄가 없어졌다. 이제는 횡령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원래 판례 취지상으로 보면 여기도 적용돼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판례가 아마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간에서는 자, 횡령죄가 있다 없다? 네, 있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 좀 수정을 해놓고 혹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기억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파트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자간에는 횡령죄가 그대로 있고요. 어디에만? 네, 중간생략형은 횡령죄가 요건 없어진 거 판례 나온 건 확실하고요. 자, 그렇게 수정 좀 해놓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